레이저가 발명되고 1년 뒤 1961년에 레이저를 석영이라고 하는 결정형 유리 쿼츠라고 하는 이 유리판에다가 빨간색 레이저를 썼는데 보라색이 나와. 이거는 반도체도 아니야. 결정으로 된 유리인데 빨간색을 썼는데 보라색이 나오네. 인사의 시간도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거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비선형 광학입니다. 이 주제 논리니어 옵틱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그 비선형 광학에 대해서 사실은 이 대중 강연에서 한 번도 발표가 돼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분야를 좀 다루는 연구원이어야 그나마 들어봤을 법한 주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 비록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끝에 가서 이것이 과연 어디에 응용이 되었는가를 보시게 되면은 알고 보면 정말 이야 이게 이렇게나 쓰인다고 하는 그리고 알고 보면 과학이 또 이렇게 신기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비선형 광학 이름조차도 생소한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1960년이죠. 티오도르 메이만이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레이저를 발명을 했어요. 내부를 보시면 이게 루비 결정을 막대로 만들어갖고 루비 레이저가 있고 거기다가 후레쉬 라이트를 이렇게 감싸줬어요. 그 다음에 통에다 넣어놓고 양단에다가 이제 한쪽은 반투명한 거울 반대쪽에는 완전 거울을 딱 놔두면은 후레쉬 라이트를 탁 비췄을 때 이 루비 레이저 안에서 루비 원자내 전자들이 들뜬 상태에서 그 중에 하나가 빛을 내놓고 들뜸이 가라앉습니다. 그 빛이 거의 빨간색 빛이야. 다 같이 들떠있던 원자들이 한꺼번에 빛을 내놓으면서 거울에서 다다다다다다다 반사가 되면서 레이저가 나가는 거. 요게 이제 레이저의 원리인데 이게 바로 1960년에 티오도르 메이만이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레이저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정말 강력하게 한 곳을 뚫어져라 발사시킬 수 있는 빛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레이저가 만들어지니까 과학자들이 레이저를 가지고 여기저기다 다 쏴보는 거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레이저가 발명되고 1년 뒤 1961년에 레이저를 석영이라고 하는 결정형 유리 쿼츠라고 하는 이 유리판에다가 빨간색 레이저를 썼는데 보라색이 나와. 이거는 반도체도 아니야. 결정으로 된 유리인데 빨간색을 썼는데 보라색이 나오네. 이게 바로 비선형 광학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인쇄 시간도 마십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비선형 광학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일단 레이저의 빛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레이저의 빛을 맞고 다른 색을 발생시킨 유리기판 안에 원자들. 요거의 기본적인 과학 상식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레이저는 빛이야. 빛은 뭡니까? 빛은 파동입니다. 그냥 파동이 아니라 전자기적인 파동이에요. 전자기적인 파동. 어떻게 보면은 전기적인 흔들림이 파장이 막 수백 나노로 짧아지면은 가시광선이 그거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는 겁니다. 전자기적인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줄을 흔들면 색깔이 생기나? 뭐 이거는 실험할 방법은 없지만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550 나노미터 초록색이면 이 정도면 대충 1초에 1억의 100만 배의 횟수로 여러분들이 전기줄을 흔들 수 있으면 어쩌면 거기에서 색깔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정말 전자기적인 파동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전기적으로 플러스 극성을 갖고 있는 원자 핵이 있죠. 그 주변을 마치 구름처럼 감싸고 있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극성인 전자가 있어요. 왜 구름처럼 감싸느냐?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 원자에 대해서 배울 때 원자핵을 전자가 이게 돌고 있다. 실제로는 이제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구름처럼 감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이제 양자로 들어가면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빛은 뭐다? 전기적인 파동이다. 그리고 유리기판 속에 있는 원자들은 뭐냐? 전기적인 극성을 띠고 있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요 두 개를 기억하시면 뭔가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죠. 그래서 레이저 빛을 유리기판에 쐈을 때 유리기판 내부의 원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도 색이 있다? 색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자기파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색입니다. 레이저로 쏜 유리기판을 전자현미경보다 더 좋은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원자가 있습니다. 그 원자에 레이저를 쏜 거야.
이 레이저는 뭐라 그랬어요? 전자기적인 파동이야. 그러면은 이 원자들 레이저가 막 전기적으로 흔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전자가 막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막 이러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 전기적인 분극이라 그래요. 극성이 편향이 되는.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 전체를 보면 원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원자들이 이렇게 분극을 나타내게 된다. 이 분극이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특성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와 이 원자들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가로 결정이 되겠죠. 전자기파를 바꿔서 분극이 일어나는 어떤 정도가 물질마다 달라요. 이 식을 보시면 이래요. 자, P는 엡실론, 카이, E. 의미는 간단합니다. P는 뭐예요? 분극. 폴라리제이션의 P야. 물질 내의 분극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E가 뭐예요? 전기장. 여기 기준에서는 뭐예요? 가시광선이 이 전기장이죠. 그리고 엡실론 제로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의 분극의 정도예요. 물질이 없을 때. 그 기준으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분극의 정도가 얼마인가를 보기 위해서 물질이 갖고 있는 분극의 정도가 나타내는 게 바로 카이입니다. 카이. 결국에는 뭐겠어요? 분극이라는 것은 뭐야? 빛의 전기장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편향을 일으키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전기장이 세면 셀수록 분극도 비례해서 세진다. 전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혹은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물질 내에서의 어떤 분극의 크기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오늘의 주제가 뭐죠? 비선형 광학이에요. 실제 물질이 갖고 있는 분극의 상태는 어떤가? 비선형이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카이라고 그러죠. 카이2, 카이3 이런 게 계속 붙죠. 근데 얘네들이 너무 작아서 레이저같이 강한 빛을 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대부분 이거로 계산이 된 거야. 마치 뉴턴의 고전 역학에서는 뉴턴 방정식으로 다 지금도 대부분의 일상이 해결이 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어떤 방정식이 필요해지는 것처럼 실제 이게 극한으로 가게 되면은 물질이 비선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이게 사실은 비선형 광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카이2와 카이3가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작은 거야. 1960년에 레이저를 개발을 하게 되고 이 강력한 레이저라는 빛을 이용을 해서 유리기판에다 쏴줬잖아. 엄청 강하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카이2, 카이3라는 비선형 분극의 정도가 거의 한 10억 배 이상 작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가 아까 뭐랬어요? 레이저의 빛의 크기라 그랬죠. 레이저의 빛의 크기가 만이라고 생각해봐. 만을 쏘면은 얘는 만만큼의 분극이 일어날 거고 얘를 보시면은 만의 제곱이 됩니다. 만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1억이죠. 1억. 그러면은 이제 얘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제곱으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빛은 뭐라 그랬어요? 전기적인 파동이라 그랬어요. 파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럽니까? 코사인 혹은 사인으로 그리잖아요. 코사인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파동이잖아. 그래서 빛은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전기적인 파동을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돼요. 빛의 세기 곱하기 빛의 파동, 코사인. 이 파동의 진동수나 파장을 결정하는 게 바로 요 오메가입니다. 이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주파수가 제곱이 되잖아요. 이게 레이저가 너무 강하면 물질 내에서 분극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게 되는데 요게 제곱으로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수학이 나오죠. 코사인 제곱 삼각함수 뭡니까?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2x야.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제 비선형 광학의 핵심이 나옵니다. 빛의 주파수가 빨간색이 들어갔는데 레이저의 세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분극이 비선형의 형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빛의 제곱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빛의 색이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분극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원자 내에서 전자랑 핵이 막 레이저빛보다 더 빠르게 진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더 빠르게 진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또 다른 빛이 생깁니다. 아까 말했던 그 미스터리가 풀리는 거죠. 이게 100년도 안 된 얘기예요. 레이저가 발명이 되면서 우리가 발견을 한 거야. 이 응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이게 실제로 응용이 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발달은 바로 1960년 일단 티오도르 메이만이 레이저를 발명하면서 시작이 됐었죠. 이 레이저가 사실 한 1960년 5월에 티오도르 메이만이 처음으로 시연을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61년 3월에 로이드 크로스라는 과학자가 상용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를 차리는 데 성공을 해요.
트라이온 인스트루먼츠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실제로 이제 상용 레이저를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레이저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거는 뭐지 여담인데 트라이온 인스트루먼츠는 지금은 없어요. 한 1년 뒤에 바로 인수가 돼갖고 사라졌고, 근데 요 당시에 트라이온 인스트루먼츠에 들어왔던 직원 중 한 명이 바로 제임스 호버트라는 직원이 있는데, 미시간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서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광학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실험실에 하나씩은 있을 법한 광학 실험 장비 회사죠. 바로 코호런트의 CEO가 되겠습니다. 창립자. 대부분의 우리 이제 그 광학 쪽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원이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죠. 1961년 5월 피터 프랭큰이라는 당시에 이제 미시간 대학의 교수님이 이 트라이온 인스트루먼츠의 레이저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발견을 하죠. 제목은 제너레이션 오브 옵티칼 하모닉스. 1초에 한 10번 진동하는 게 있으면 그거의 2배가 뭐예요? 1초에 20번 진동하는 게 있고, 그거의 3배가 뭐예요? 30번 진동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모닉이라고 하는데, 이 실험을 처음으로 해서 실제로 빨간빛 레이저를 쏘고 보라색 빛을 보는 실험을 성공한 게 바로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비선형 광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요것만 그 논문에 실린 그림이에요. 요거는 이 실험을 좀 쉽게 설명해주는 다른 논문이 있어서 거기서 따왔고, 요거는 비선형 광학 분야의 어떤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의 어떤 사이트에서 그 재현해낸 실험을 갖고 온 겁니다. 티어도르 메인만이 발명한 루비를 이용해서 레이저를 만들었잖아요. 그 레이저를 이용하면은 빨간색 레이저가 나와요. 빨간색 레이저를 어디다가 쏘았습니까? 석영 쿼츠 혹은 석영 혹은 결정형 유리기판에다가 빨간색 레이저를 쏴서 프리즘을 갖다 댄 거야. 하얀색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빛의 색을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빨간색 레이저 빛을 석영이라고 하는 유리기판에다가 쏴서 거기서 나온 빛을 색깔별로 분리를 시킨 거야. 프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분광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거를 재현한 실험인데 결정형 유리기판. 석영에다가 레이저를 쏴고 프리즘을 했더니 색마다 꺾이는 방향이 다를 거 아니야. 봤더니 내가 쏜 레이저 빛은 여기인데 그 옆에 푸르딩딩한 빛이 또 나온 거야. 근데 이 석영 유리기판을 빼면 요게 사라져. 요게 사라져. 석영 유리기판을 다시 끼면 요게 나타나. 이건 뭐다? 결국에는 물질 내부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선형적인 분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문제가 하나 있었어. 실험은 너무 신기한데 이거를 응용해서 쓰기에 지금 여기가 레이저에서 나와서 맺힌 빛이에요. 그리고 이 프리즘에 의해서 다른 곳에 맺힌 푸르딩딩한 빛이 여긴데 너무 작고 안 보여서 지금 화살표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거 보이시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응용해서 쓰려면 요 빛이 좀 커야 되는데 지금 이거 줄자 보이시죠? 줄자가 뭐냐면 파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보면 70이라고 된 게 700나노미터의 빛, 그러니까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보라색의 빛이 한 350나노 되니까 보라색 빛이 맺혔다는 건데 이 빛이 너무 작아. 얼마나 작냐면 1억 분의 1이야. 여러분들이 과학자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즐거웠다. 아, 재밌었다. 이러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원리를 좀 더 파고들어서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식에 의하면 더 강한 출력을 하는 방법이 있죠. 더 강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선형 분극 같은 경우는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하면 강할수록 얘가 아무리 작아도 얘를 초과하는 때가 생길 수도 있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반대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물질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분광, 프리즘도 유리로 만들죠. 왜 프리즘은 하얀색 빛을 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리가 돼서 꺾여서 나올까?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내부에 프리즘에서 빛을 꺾게 하는 정도를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이 유리가 갖고 있는 굴절률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700나노미터 파장이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 350이 보라색. 아주 크진 않지만 분명히 빛의 파장에 따라서 물질이 꺾어주는 굴절률이 다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요. 이 말은 뭐예요? 빛의 파장이 길면 길수록 굴절률이 내려가죠. 그 말은 뭐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빛의 색이 바뀌면 바뀔수록 굴절이 덜 된다. 덜 꺾인 빨간색은 여기 맺히고 많이 꺾이는 보라색은 여기 맺히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아까 우리가 힘들게 공부했던 요 수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식이 나왔죠. 자, 우리가 뭘 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레이저 빛의 빨간 빛에 비해서 비선형성에 의해서 나온 그 푸른색 빛이 1억 배 약했잖아. 왜 약한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식을 들어보면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빨간색 레이저 빛을 쐈을 때 석영이라는 유리기판에서 푸른색 빛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푸른색 빛이 발생이 되는 위치가 아까 빨간색 레이저에 의해서 생기는 분극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야. 근데 이 분극은 뭐에 의존하냐면 빨간색 레이저의 빛에서 나오는 굴절률에 의존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 긴 파장 있죠. 긴 파장이 빨간색 레이저인데 요거는 이제 물질 내의 어떤 굴절률에 의해서 결정된 파장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보라색 빛이 각각의 파장에서 보라색 빛이 분극이 돼서 생긴단 말이죠. 근데 보라색 빛은 굴절률이 달라. 빨간색 빛이랑. 그럼 보라색 빛은 굴절률이 더 높기 때문에 파장이 물질 내에서 더 짧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라색 빛이 생기는 지점은 다 이 빨간색 빛의 파장에 의존을 하는데 이미 생겨난 보라색 빛, 아까 처음에 생겨난 보라색 빛이 진행할 때는 얘보다 먼저 진행을 하니까 얘랑 파동이 안 맞는 거야. 그렇지, 상쇄간섭. 얘랑 안 맞으니까 서로 상쇄가 되면서 빛의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왜? 굴절률이 달라서. 그래서 이 빛의 위치, 이걸 위상이라 그래요. 새로 생긴 빛들의 위치를 똑같이 맞추면은 이만큼 증폭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거를 페이지 매칭이라고 합니다. 다른 시간대에서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은 시간대에서 진동할 수 있게끔 제식 훈련을 하는 게 바로 페이지 매칭이다. 인생 시간도 마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